그녀는 23세의 젊은 미얀마 여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는 출국을 하자마자 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인간적인 고문을 견뎌야 했고 결국 몸무게는 24kg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법관조차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개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가정부 학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5년으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 총 인구는 591만 7,600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는 53만 8,600명, 비거주 인구는 176만 8,400명입니다. 비거주 인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중 약 15%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부입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정부는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출신이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꿈을 안고 싱가포르로 떠난 한 미얀마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23세의 미혼모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고향을 떠나 낯선 싱가포르로 혼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1992년 미얀마 친주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으며 당시 미얀마 경제는 매우 열악했고 친주는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려면 진흙길로 7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배를 치우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고 가족들은 자주 굶주렸습니다. 이는 주로 가족 구성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총 11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피앙 응아이도는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던 가족이었는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가족의 생계를 고스란히 어린 오빠와 언니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동생 5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기아와 질병 때문이었죠. 피앙 응아이도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있었지만 15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같은 마을의 한 청년을 만났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2012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피앙 응아이도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근처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과 벽돌 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임금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활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그녀는 싱가포르로 가면 임금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정부로 일하면 한 달 수입이 지금의 3배에서 4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미얀마 여성들이 싱가포르 가정부 일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에 그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학력도 낮고 한 번도 먼 곳에 가본 적이 없던 피앙 응아이도는 싱가포르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가정부 일이니 그녀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싱가포르에서 약 3년간 일한 후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 정도 수입이면 고향에 새 집을 짓고 땅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언니들과 상의한 끝에 어린아이들을 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심을 굳힌 후 피앙 응아이도는 싱가포르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외국인 가정부의 최소 연령 기준은 만 23세였는데 그녀의 나이는 2달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돈을 들여 출생 날짜를 2달 앞당겨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문제없이 발급받은 후 2015년 5월 그녀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미얀마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그녀는 전문적인 사전 교육을 받고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정식으로 고용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35세의 전업주부 가야트리 무루가얀의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가야트리는 4살 된 딸과 몇 개월 된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싱가포르 가정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전에도 4명의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모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화로 그만두었고 피앙 응아이도는 5번째로 고용된 가정부였습니다. 가야트리의 집은 싱가포르 중부의 비샨 11번가 145번지에 위치한 3룸의 아파트였습니다. 싱가포르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상당히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이 집에는 가야티리와 두 아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37세 싱가포르 경찰 케빈 첼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 나라야 나사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의 세입자와 피앙 응아이돈까지 포함해 이 집에는 총 8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앞으로 1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급여와 보험 외에도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부는 고용주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부가 거주하는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작은 창고를 개조하거나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도입니다. 가야트리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앙 응아이돈의 숙소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두 아이를 돌보고 청소, 요리 등 집안일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야티리는 지나치게 엄격했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핀잔하거나 일을 느리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게 한다며 꾸짖었습니다. 가요티리는 항상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웃음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러 온 그녀는 이를 참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용주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책망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중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야티리뿐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까지 가세해 두 사람이 함께 그녀를 엄격히 감시하며 다그쳤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로만 꾸짖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들은 피앙 응아이돈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루 주어져야 하는 정기적인 휴일도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피앙 응아이돈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이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녀는 가능한 빨리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고 피앙 응아이도는 점점 더 순종적으로 변했고 고용주의 모든 요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점은 가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오히려 더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말 폭력을 넘어 빈번하게 그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이러한 학대조차도 견뎠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고난과 역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기에 무조건적인 인내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가야티리 모녀를 더욱 대담하고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끔찍한 방법으로 그녀를 학대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전기다림으로 그녀의 팔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외에도 그녀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하루 5시간밖에 자지 못했으며 낮에는 휴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로 주어진 것은 주로 남은 음식이나 물에 불린 빵뿐이었고 화장실 사용마저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가야티리 모녀의 병적인 학대 속에서 피앙 응아이도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초췌해졌으며 정신적으로도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10월의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피앙 응아이돈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야티리는 가정부가 일을 하다가 자주 서두르고 몇 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케빈 첼밤 또한 가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사람들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작 인력 부서에서 가정부 교체를 건의했을 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 본인도 중개회사나 외부의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그녀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016년 7월 26일 피앙 응아이돈이 고용주의 집에 온 지 14개월째 되는 날 아침 7시 30분 가야티리는 피앙 응아이돈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가야티리는 그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피앙 응아이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프레마도 합세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떠올린 두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가야트리는 그레이스 콴이라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다친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콴 의사는 당시 진료 중이라 바로 갈 수 없었고 대신 환자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가야트리는 구급차를 부르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의사가 직접 오기를 고집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콴 의사가 도착했고 간단한 검사를 통해 피앙 응아이돈이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신 상태와 온도로 판단할 때 이미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야트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그럴 리가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직인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콴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쇠약해진 피앙 응아이돈의 시신을 본 그녀는 이 집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콴 의사는 가야트리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트리는 망설이며 신고 대신 경찰인 남편 케빈 첼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콴 의사는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1시 26분, 의료진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법의학 부서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례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피앙 응아이도는 24세로 극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몸무게는 고작 24kg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런 체중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 고용주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체중은 39kg이었으나 14개월 동안 체중이 38%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 곳곳에는 새로운 상처 31곳과 오래된 상처 47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른팔에는 전기다리미로 지진 자국이 있었으며 목 부위는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목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 부위에 가해진 심각한 둔기 외상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앙 응아이도는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주요 용의자는 그녀를 고용한 가야트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남편이자 경찰관인 케빈 첼밤도 며칠 뒤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1급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케빈은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1급 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앙 응아이돈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심각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경찰직도 정지되었습니다.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이 가정부를 때리거나 꾸짖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싱가포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한 시민이 경찰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바로 감시카메라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관인 케빈은 집안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부와 아이들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CCTV 하드디스크를 찾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케빈은 경찰에게 2016년 초 세입자의 요청으로 카메라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카메라 철거는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케빈이 아내와 장모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시민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한 덕분에 이 증거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케빈은 이로 인해 허위 진술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그 안에 담긴 범죄 행위들에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기록된 잔혹한 행위들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상세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6월 21일 오후 9시 58분, 가야트리는 냉장고에서 얼음분을 꺼내와 피앙 응아이돈의 머리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6월 24일 오전 7시 51분, 피앙 응아이돈이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가야트리는 갑자기 방에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와 뜨거운 다리미를 그녀의 이마에 눌렀고 이어 오른팔에 다리미를 갖다 대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7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가야트리는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타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피앙 응아이돈을 주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뒤 날카로운 물건을 그녀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12시 26분, 피앙 응아이돈을 창문 옆으로 몰아가 밧줄로 창문에 묶었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가야트리는 이를 무시했고 아침 5시 41분에야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26일까지의 12일간의 밤 동안 피앙 응아이도는 매일 밤 창문 옆에 밧줄로 묶인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잠자리는 차가운 바닥이었고 때로는 가야트리가 찬물을 그녀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5일간의 감시 영상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앙 응아이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식사는 물에 불린 빵이나 약간의 남은 음식이 전부였으며 이는 그녀가 극도로 마른 상태로 변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매일 끝없는 노동을 해야 했던 그녀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진 그녀에게 마지막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7월 25일 밤 11시 40분, 피앙 응아이돈이 빨래를 하고 있던 중 가야트리는 그녀가 속도가 느리다며 목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은 목을 심하게 맞은 뒤 화장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야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세게 때렸고 피앙 응아이도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야트리는 그녀가 기절한 척하며 이를 피하려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프레마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찬물 호스를 가져와 그녀의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 복부를 발로 차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닥에 눕혀 손을 창문에 묶었습니다.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피앙 응아이도는 힘겹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요청조차도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7월 26일 0시 11분, 가야테리는 갑자기 피앙 응아이돈에게 다가가 그녀의 복부를 발로 차며 알람을 확인하고 늦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 57분, 가야트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을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자 화를 내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와 목을 발로 반복해서 짓밟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뒤로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목뼈가 이 시점에서 부러졌고 이로 인해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잔혹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피앙 응아이도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비로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 대신 차가운 물을 그녀의 몸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들은 그저 침실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 케빈 첼밤이 피앙 응아이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광경에 이미 익숙했던 듯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후 가야티리가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모든 사건을 재구성했고 가야티리의 비인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야티리는 최소 115건의 학대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비인간적인 학대와 폭력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28건만으로 기소를 진행했고 나머지 87건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로 인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재판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재판 대기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두 사람의 정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사를 고용했으며 이 평가 과정은 무려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4월 평가가 종료되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야트리는 두 가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성 인격장애로 이는 환자가 지나치게 질서를 중요시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세세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한 요구를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후우울증.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감정이 침체되어 있으며 무기력하고 쉽게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 두 가지 질환이 가야트리를 극도의 분노와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었고 결국 피앙 응아이돈을 심각하게 학대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야트리의 범죄는 1급 과실치사죄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법에 따라 여성은 태형에서 면제됩니다. 2021년 2월 2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가야트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가야트리는
1건의 과실치사죄와 27건의 비인간적인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야트리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가야트리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016년 2월 유산을 겪으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야트리에게 14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가야트리의 범행이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며 종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가야트리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2021년 4월 29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가야트리는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교체하고 검찰과 다시 협상했습니다. 그녀는 1급 과실치사죄를 2급 과실치사죄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급으로 감형되면 최종 형량은 최대 15년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 6월 22일 재판이 재개되었고 가야트리의 새 변호인은 8년에서 9년형의 경감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앙 응아이돈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야트리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전에 고용된 4명의 가정부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가장 무거운 형벌인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가야트리에게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0년형을 적정 형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관은 만약 정신질환에 영향이 없었다면 주저없이 종신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야트리는 판결 이후 여러 차례 항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모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야트리는 피해자인 피앙 응아이돈을 학대한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직 정신질환을 핑계로 감형만을 노렸습니다. 프레마는 총 50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중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 프레마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고 14년에서 16년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겪은 정신질환과 비극적인 인생 경험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프레마의 행동이 지나치게 잔혹하다고 판단해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녀가 CCTV 제거 및 증거 은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레마는 케빈에게 CCTV 제거를 지시했고 하드디스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아들은 이를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가 경찰에 제출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프레마에게 추가로 3년형을 선고했으며 총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케빈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부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가야트리는 케빈이 이 사건 이후 2020년에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그의 전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케빈도 피앙 응아이돈을 이겼다고 말했지만 이는 그의 어머니 프레마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케빈은 위증, 증거인멸, 고의적 상해 등 5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싱가포르 국민들은 가야트리 가족의 행동에 전례 없는 분노를 느끼는 한편 피앙 응아이돈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이주 경제 인도주의 조직은 모금 활동을 조직했으며 단 6일 만에 20만 싱가포르 달러, 약 2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금 활동은 곧 중단되었고 해당 조직은 모인 기부금 전액을 피앙 응아이돈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의 가족은 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아들과 가족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난 것이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영원히 엄마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오빠는 싱가포르로 와 동생이 시신을 데려갔으며 가족들은 집 앞에 십자가를 세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추모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 사건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는 매우 큰 집단이며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싱가포르가 발표한 2016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는 약 23만 7,100명에 달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수가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잇따른 폭력 사건은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싱가포르 국가 이미지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인력부 등 관련 기관이 가사도우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가사도우미 보호를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고용주의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의사의 보고제도, 지역사회 및 협력단체의 참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센터는 고용주로부터의 대우를 감시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정부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력부 지원이 싱가포르 전역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을 방문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정기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처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가 이를 즉시 보고할 수 있어 유사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사회는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가사도우미 개인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앙 응아이도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였지만 여전히 외출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미얀마의 가족에게 5차례 전화를 했고 마지막 통화는 2016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처음 4번의 통화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언니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8월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오빠가 양곤까지 와서 데려가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곤은 그녀의 마을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어 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8월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그녀 몸의 상처에 의문을 품었지만 피앙 응아이도는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녀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그녀의 출신과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온 가족이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외지로 나가 일하게 되었을 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 그녀는 고용주와 타인의 말을 철저히 따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극도로 자존감이 낮고 순종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이러한 극도의 순종적인 심리 때문에 그녀는 비도덕적인 행동에도 계속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몇 대 맞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의 가난과 아들을 떠올리며 더 큰 고통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못했고 가족이 걱정할까 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고용주가 악마 같은 사람이었던 점입니다. 그녀의 지나친 순정과 인내는 고용주를 더욱 변태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녀를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지금은 법치사회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법의 도움을 과감하게 요청해야 되고 결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용주의 집에 다른 2명의 하숙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피앙 응아이돈이 겪는 일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려 14개월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황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